모의고사 점수 확인하셨어요? 17.5점 받으면 된다 했는데 17.5점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12.5점 있고 너무 잘 받으신 것 같은데 공인중개사법은 80점 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굳이 뭐 물론 많이 나오면 좋긴 하겠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점수 안 나와도 서서히 한 달에 한 문제씩 하루에 한 문제씩만 맞추면 되잖아요. 하루에 한 문제만 40문제씩 해가지고 200문제 총 200문제니까 아직 200일 넘게 남았잖아요. 시험 볼 날이. 하루에 한 문제씩만 하면 돼요.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 기출문제 이거 EBS 기출문제집 이거 가지고 공인중개사법을 최고 문제 특강하죠. 저는 3월달에 서울에 그 연세법학원이라고 군자동에 있는 학원에서 특강했는데 좋다더라고요. 반응이. 이게 왜냐면 뭐가 다 지금 몰라도 뭐가 중요한지 뭐가 기출문제 자주 나오는지 계속 기출문제에서 반복해서 출제되거든요. 80%가 기출문제 지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어렵게 내면 70%가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작년에 어려워가지고 70%가 제가 세보니까 178개 지문이 작년에 나왔더라고요. 왜냐면 200개 지문이 나와야 되는데 박스형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박스에 4개 중에서 고르는 게 있으니까 178개 지문이 나왔어요. 작년에. 그중에서 70%가 동일한 문제였어요. 과거 기출문제하고. 나머지 30%가 다른 지문이었어요. 생소한 지문. 생소한 지문 대표적인 게 지목이 양의장인 토지가 중개사물이다. 이런 걸 강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강사도. 근데 그런 게 시험에 출제됐고요. 그리고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강의한 적이 없어요. 저도. 근데 그런 게 출제돼가지고 생소한 지문이 30%가 출제됐습니다. 작년에. 최소한 기출문제만 정확하게 알면 70점은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과목. 기출문제가 중요하니까 그 책을 미리 주문하실 때 요즘은 책을 반품을 안 받아줘요. 책 출판사가 힘들어요. 이게 출판사 돈이 안 돼. 출판사가 보기보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뭐 돈 많이 번다 생각할지 몰라도 그래서 책을 미리 주문하시고 하여튼 미리 한번 좀 풀어보시는 게 다 못 풀으면 그냥 중간중간에 몇 개씩 한두 개씩 이렇게 풀어보는 게 도움이 돼요. 문제풀이 듣는 거는.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366페이지입니다. 오늘 문제 내드린 게 10문제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죠. 어려워해서 제가 해설을 뒤로 안 보내고 바로 문제 밑에 해설 적어놨어요. 보고 풀으시라고. 몰라도 일단 읽어보고 답해보고 이렇게 자꾸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나중에 10월달 되면 가슴 벅찬 희열을 느낍니다. 자, 366페이지입니다. 366페이지 맨 밑에 용어정의 제정 목적 이거는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적어놓기는 했지만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요. 생략하고 바로 용어정의 보겠습니다. 공법에도 용어정의가 있고요. 뭐 세법에도 2차 과목은 다 용어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공법에 도로의 용어정의가 있잖아요. 건축법의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 도로교통법상 도로, 건축법상 도로가 각각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법의 도로는 보행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을 도로라고 하죠. 2m 도로는 도로가 아닙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왜냐하면 건축법에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건물 지으려면 4m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용어정의가 중요합니다. 자, 맨 밑에 부동산이란 용어입니다. 부동산 토지 건축물입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게 입주권, 분양권입니다. 그럼 결론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만 신고하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을 말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 말은 매매 계약만 신고하고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은 신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당사자는 임차인과 임대인을 말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면 외국인을 포함한다. 외국인도 임대차 신고해야 되고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외국인 등 367페이지. 가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나번에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그 다음에 다, 라, 마 전부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우리 프린터 56번에 2분의 1에 동그라미 7번에 적어놨죠. 2분의 1 이상 구성원, 자본금, 임원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왜 이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을까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더 규제를 하려고, 외국인에 대해서 혜택을 주려고 이런 외국인을 특별히 특례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혜택 주려고 하는 건 아니다. 자, 그럼 368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입니다. 그 박스 안에 보니까 매매 계약, 부동산 매매 계약, 부동산이 뭐라고 했습니까? 토지 건축물이었죠. 매매 계약. 그 다음에 2번에 공급 계약입니다. 공급 계약. 그 8개 법률에 의한 공급 계약이고요. 그 8개 법률이 369페이지 위에 박스에 6개가 있는데 맨 위에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합하면 8개죠. 그 8개가 우리 프린터 12번에 보면은 건공도시, 빈산주택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8개 법률입니다. 건축법이 아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영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공급계약입니다. 공급계약이라는 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아파트 처음 분양받아도 신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0일 이내. 그래서 분양권만 가지고 있어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알겠어요? 분양권이 있는 줄 신고를 하니까 알게 된다고요. 건축법상 분양권은 신고 안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건축법상 분양권은 없어요. 건축법이라고 하면 30호, 30세대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즉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거는 건축법 적용받아요. 주택법 적용받는 게 아니고 요 앞에 짓고 있는 거. 그 도시형 생활주택 근데 이런 거는 거의 다 지어놓고 분양을 하죠. 대부분 미리 분양하는 게 아니고. 자,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368페이지 그 박스 안에 3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유의 매매계약입니다. 동그라미 1번 이 건공도시 빈산주택 이 8개 법률에 의해서 분양받은 분양권을 매매하려면 또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동그라미 2번 도시 및 주거환경영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매매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환계약이나 승여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369페이지 맨 밑에 369페이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 허가제 및 토지거래 허가제와의 관계. 외국인이 허가받았거나 또는 우리나라 사람이 허가받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허가받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70페이지 역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고 기한입니다. 2번에 신고 절차, 1번에 신고 기한인데 세 번째 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우리 프린터 35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또 다른 말로 그냥 암기 프린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줄여서 35번에 3번에 있죠. 30일 이내. 옛날에 60일에서 30일로 바뀌었고요. 옛날 노무현 정부 때는 주택거래 신고는 15일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15일은 폐지되고 지금은 30일인데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시험에 잔금일로부터 30일 하면 X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힘든 걸 못 느낄 텐데 이게 투기과열지구 서울에서 중개를 하니까 이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증빙 자료를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계약일로부터 30일이죠. 그럼 잔금 치르기 전에 벌써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빙 자료는 통장 거래 내역,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더라고. 돈 어디에 났는지, 만약에 예를 들어 10억을 사면 10억 어디서 구해서 어디서 왔는지 자금 흐름을 다 제출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 그런 게. 그럼 미성년자가 취득하기는 쉽지 않겠죠. 세금 안 내고 하기는. 이체는 지금 증빙자료 이런 거 제출하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취득하기가 쉬우니까 부모 돈 받아가지고 취득하고 이런 게 쉬우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입니다. 잔금일로부터 30일이 아니고요. 신고 의무자입니다. 2번 맨 밑에 양가로 1번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 즉 개업공개사 개입 없이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거래 당사자가 신고해야 된다. 세 번째 줄 다만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안 해주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거부해서 못했다고 하면 둘 다 처벌받거든요. 둘 다 500만 원 이하가 때려요. 30일 이내 안 하면. 그래서 한 명이 할 수도 있습니다. 371페이지 양가로 2번 중개거래인 경우, 즉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중개거래인 경우 누가 신고합니까? 중개사가 신고해야 된다. 국가 등이 신고한다. 개업공개사가 해야 됩니다. 중개사가. 줄여서 중개사라고 했습니다. 국가 등이 아까 직거래인 경우는 국가 등이 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중개거래인 경우는 국가 등이 하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양가로 3번 법인이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법인이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다만 최초 공급계약이나 분양권 매매는 제외한다. 법인의 경우 이게 왜 이렇게 생기냐면 법인 1인 기업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이 투기로 악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세법에서도 법인이 취득하면 취득세 최고세율 12% 부과하죠. 1인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편법으로 세금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법인이 주택 취득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서 외에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하나 더 제출해야 됩니다. 2개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은. 그래서 2개를 제출해야 되는데 법인 등기 현황, 상대방과의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 여부를 추가로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모든 지역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의 경우. 물론 증빙 자료는 투기과열지구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자, 신고관청입니다. 맨 밑에 3번.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우리 앞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는 이천시에 있고 부동산은 여주시에 있으면 여주시에 있는 부동산을 중개했으면 어디다 신고해야 돼요? 여주시청, 여주시장한테 신고해야 되죠. 여주도시 맞죠? 군 아니고 시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즉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자치구청장에 하나다 무조건 X, 구가 있으면 모든 구청장입니다. 등록관청, 신고관청, 소관청, 허가관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신고해야 될 사항 372페이지에 있는데 신고해야 될 사항 이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프린트는 13번에 있습니다. 13번에 보면 13번에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이게 중요한 게 입주, 실입주 여부와 자금 조달 계획. 이게 실입주 여부, 자금 조달 계획 여부인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법인의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에는 투기과일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이 실입주 여부,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비규제 지역인 경우에는 6억 이상인 경우, 2천의 경우 6억 이상인 경우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이든 개인이든 증빙 자료는 투기과일지구인 경우만 증빙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 그 다음에 부동산의 종류,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그 다음에 계약일,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조건, 기한, 그 다음에 소재지를 신고해야 됩니다. 부동산 소재지 신고해야 된다.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같이 시작. 입자 빼고 실종, 중개인 기소 이게 372페이지 맨 위에 있는 박스 몇 개입니까? 7개죠. 7개? 7개잖아요. 지금 입자 빼면 실종, 중개인 기소 7개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입자가 이제 실입주 여부, 자금 조달 계획이 되겠습니다. 거기 373페이지 지역별 규제 내용 다시 한번 보면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서 제출해야 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는 모든 주택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서 제출해야 되고 또 투기과일지구는 모든 주택 증빙 자료까지 제출해야 된다. 증빙 자료가 아까 제가 어렵다고 했죠. 통장 입출금 내역까지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 매수자인 경우에는 지역 금액 불문하고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은 취득 목적은 제출해야 되고 단 투기과일지구인 경우에는 증빙 자료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373페이지 맨 밑에 신고 방법인데 직접 신고관청에 방문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문서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보면 개공의 경우 100% 전자문서고요.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 100% 방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대신 해주는데도 대행료를 지금 안 받고 있어요. 돈을. 대행료 받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받아도 됩니다. 법무사들은 10만 원 받아요. 대행료를. 근데 개업공개사는 현실적으로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을 안 하고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인터넷 지금 한번 휴대폰 쳐보세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또는 RTMS 이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시 이천시 각 경기도 이천시 이렇게 각 시군구로 들어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여기 인터넷에다가 이제 빈칸에다가 입력하면 됩니다. 안 나와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네,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하는 게 전자문서입니다. 여기다 빈칸에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방문 신고. 저는 제가 강의하려고 방문 신고도 해봤어요. 방문 신고도 해보고 전자문서도 해봤어요. 저는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돈을 누나한테 다시 파는 걸로 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명의를 넘겨줬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하러 직접 가봤어요. 그 지금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공동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제출은 일방이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서식에 보면. 제가 그래서 국토부에 지금 같이 왔는데 적발되면 처벌받습니까? 한 명은 숨어 있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라더라고요. 근데 꼭 둘이 갈 필요는 없다. 제출은 한 명이 가서 해도 된다. 자, 거기 보면 374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일방이. 제출은 일방이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우리 책에는 지금 시행규칙 2조 1항인데 책이 잘못됐습니다. 시행규칙 2조 1항에는 일방이 제출해야 된다는 말이 옛날에 있었는데 삭제됐고 지금은 서식에 있어요. 일방이 제출해야 된다는 것은 신고서 서식에 있어요.
어쨌든 뭐 그 서식에 있는지 시행규칙 2조 1항에 있는지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일방이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다. 근데 이 일방이 제출해야 된다는 취지는 일방이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요. 반드시 꼭 혼자 가야 되고 둘이 가면 적발되면 큰일 나는 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제출인데요.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아까도 말했지만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 규제지역은 금액과 상관없이, 법인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지역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은 신고를 해야 된다. 다만 증빙자료는 투기과일지구인 경우만 증빙자료 제출한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375페이지 디귿 단독으로 신고입니다.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각호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 사유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공동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한데요. 단독신고는 전자문서 불가능입니다. 반드시 방문신고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거 거래계약서 사본 단독신고 사유서를 제출하러 가야 되고요. 그 제출받은 신고관청 직원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전자문서 불가능이라고요. 한 명이 신고 거부해서 단독으로 하는 경우. 아까 앞에 국가 등이 단독으로 하는 거는 전자문서 가능해요. 국가 등이 속이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신분증 제시. 항상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신고하러 가는 사람이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증빙자료, 신분증은 제출해야 됩니다.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이런 게 되겠죠. 신분증은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제출해야 되고요. 376페이지 메뉴에 신고서 제출 대행입니다. 거래 당사자 또는 법인 또는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데요. 그 대행하는 사람은 박스에 보면은 있는 박스에 있는 거 이거를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물론 신고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 제출해야 되고요.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 법인의 경우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이고요. 법인의 경우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박스 안에 저도 이 법 조문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제가 실물을 직접 제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직거래를 해봤어요. 직거래. 제 친구 그걸 산을 파는데 제가 부산역에 가서 직접 거래, 제가 계약공개사 아니니까 계약서 쓰고 부산역으로 그 커피숍에 법무사 나오라고 해가지고 신고서 대행을 하는 걸 봤는데요. 그럼 지금 1번에 신고서 제출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당사자라고 하면 사실은 매수인 매도인이 당사자죠. 그럼 두 명 다 걸 받아야 되냐고요. 아니면 위임장을 한 명 것만, 매수인 매도인 중에서 한 명 것만 받으면 되냐고요. 이게 대해서 법조문상은 좀 해석하기가 약간은 애매하더라고요. 거래 당사자라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매수인 매도인 거 둘 다 위임장 받아야 된다. 둘 중에 한 명 것만 받으면 된다. 그 둘 다 까는 것처럼 보이죠. 거래 당사자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매수인 것만 받더라고 제가 보니까. 왜냐면 이게 뭘 대행하냐면 이게 신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게 아니라 제출을 대행하는 거예요. 제출은 아까 일방이 제출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일방이 한 명이 한 명만 받으면 돼요. 그 현실적으로 법무사 누가 불렀어요? 매수인이 불렀잖아요. 등기 대행 이거 신청하려고. 매수인이 그걸 법무 대행 보수를 주거든요. 그 매수인 것만 받더라고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저는 강의하기 위해서 직접 거래도 해봤어요. 친구 걸 중개를 해도 제가 등록돼 있는 거 아니니까 계약공개사 명판 찍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직거래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법무사들은 나오라고 하면 다 나와요. 커피숍으로 나오라고 해도. 왜냐면 자기들은 법무 대행 보수를 받잖아요. 받아가지고 오히려 계약공개사한테 커미션 줘야 되는데 직거래니까 커미션 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더 좋잖아요. 오히려. 그걸 보니까 이거 제 대행하고 나중에 보니까 10만 원 받더라고. 이거
신고 대행하면서 왜? 왜냐면 어차피 등기소 가야 되니까 신고관청도 그 옆에 있잖아요. 가는 길에 해주고 10만 원 받는 거예요. 대행료. 개업공개사는 현실적으로 대행료를 못 받고 있고요. 그 이게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니까 한 명 것만 받으면 된다고. 작성 대행하는 게 아니고요. 작성도 사실은 법무사가 다 해요. 그래서 하긴 하지만 도장을 매수인 매도인 거기서 받아가지고 찍잖아요. 그럼 도장 찍은 사람이 한글로 되지. 나중엔 누가 적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죠. 사인을 하라 한다고 본인 이름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니까 맨 마지막에 자필은. 그 여러분들도 계약서 중개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 적었으면 반드시 자필 사인은 직접 하고 도장도 찍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도장만 찍어놓으면 나중에 내가 찍은 거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공, 개업공개사의 신고입니다.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했죠. 서명 또는 날인하여 부동산거래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공동중개인 경우 모든 개업공개사가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됩니다.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도 마찬가지죠. 공동중개면 공동중개한 모든 개업공개사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모든 개업공개사 다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에 신고 안 하면 공동중개했는데 매도첫 개업공개사, 매수첫 개업공개사 둘 다 처벌받아요. 30일 이내 부동산거래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이가 되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항상 신고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은 제시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디귿 소속 두 번째 줄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를 대신해서. 그러나 보조원은 제출도 대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전자문서 맨 밑에 있네요. 제가 아까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 여기 접속해가지고 하면 되고요. 공인인증서는 있어야 됩니다. 공인인증서, 은행, 법용, 공인인증서가 아니고 공동인증서죠. 우리 책에 지금 공인인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공인인증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공동인증이라고 하죠.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입니다. 공동인증서는 있어야 되고요. 그 우리 아파트 청약홈에서 청약하려고 하더라도 공동인증서 있어야 되죠. 본인 확인하는 거, 인터넷상 본인 확인하는 게 공동인증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인터넷상은 자필 서명을 그냥 전자서명하면 됩니다. 제가 옛날에 해보니까 휴대폰 가지고도 이 RTMS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휴대폰에서도 전자서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자서명 클릭만 하면 됩니다. 만약 공동중개를 했으면. 현실적으로는 공동중개를 하면 매도 측 개업공개사가 계약서도 쓰고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법에는 매도 측 개업공개사가 하라고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매수 측 개업공개사는 전자서명만 하면 돼요. RTMS 이게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 가지고. 자, 양가로 3번입니다. 377페이지.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 즉 인터넷으로 전자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것으로 보고 따로 해제 신고서 제출할 필요도 없고 주택임대차 신고도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확정일자 받으러 갈 필요도 없다고 했죠. 신고 필정 발급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은 그냥 신고 필정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모의고사에 박문각 나온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은 옛날에 필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로 바꿨죠. 용어를. 여기는 필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지체 없이 신고 필정 발급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면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양가로 2번 금인의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제 등의 신고입니다. 해제 등의 신고 378. 옛날에는 해제 신고할 수 있다 였는데 지금은 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거래 당사자는
거래 당사자 밑줄 치시고요. 주어가 중요합니다. 거래 당사자는 두 번째 줄에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프린터 35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해제 신고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다만 동그라미 2번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해제 신고할 수 있다. 단독으로 해제 신고하려면 동그라미 그 박스 안에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등 해제 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단독 신고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국가 등이 계약 일방 당사자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국가 등이 해야만 했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국가 등이 해야 되는데 해제 신고는 국가 등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해제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해제 신고를 한 명이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하고 똑같습니다. 위임장하고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6번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시스템상 해제하면 됩니다. 별도로 해제신고서 제출할 필요는 없고요. 동그라미 7번 해제신고 등이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379페이지 중개거래라도 개업공개사가 해제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제신고. 해제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아까 해제 확정됐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뭐가 있었어요? 법원의 판결문 등이 있었잖아요. 판결문. 그래서 계약 해제는 한참 몇 년 있다가 해제될 수도 있죠. 무효 취소 해제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 LH 그 분양 거기 LH 분양 공고 나온 걸 보니까 뭐 여러분들도 보면 있어요. LH 그 분양 지금 분양 공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송정지구가 제가 사는 동네 옆에 있는데 여기 군포시에 있는데 송정지구에 분양 공고 나왔는데 들어가 보니까 한 개가 있더라고. 한 개. 이미 2019년도에 입주를 했더라고요. 근데 해제됐대. 해제. 2019년 들어갔는데 해제, 무효, 취소 뭐 아마 이런 게 예를 들면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을 했으면 무효, 취소, 해제할 수 있잖아요. 주택법에. 그 한 개 나와 있어요. 지금 분양 공고 50 뭐 1제곱미터인가? 그런데 3억 7,800인가 돼 있더라고요. LH의 분양 공고나 토지 같은 것도 LH를 통해서 LH의 토지 같은 건 지금 전부 주택이 집값이 올라가니까 주택만 분양받으려고 하고 토지 같은 거는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분양받을 수 있는 게 LH에서 받으면 사기는 안 당하잖아요. 토지 사도 그 감정가 이런 걸 다 정해가지고 하니까. 어쨌든 여러분들도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이게 한 개가 있는 게 2019년에 입주한 게 한 개 있는 이유는 무효 취소 해제가 이제 됐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사유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해제 신고는 계약 공개사가 해제된 걸 모를 수 3년 전에 계약한 걸 해제됐는지 모르잖아요. 말 안 해주면. 그래서 결론은 해제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는 거지 국가 등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 등이나 개공은 할 수 있는 거지 해줄 의무는 없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아까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면 국가 등이 해야 되고 중개거래인 경우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지만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다. 왜냐하면 무효 취소 해제되는지 모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자, 그 다음에 그 금지행위는 따로 시험에 안 나왔어요. 금지행위는 읽어보면 다 하면 안 되는 건 알 수 있으니까. 380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 운영 동그라미 1번 주어 국토부 장관 대신에 신고관청 X로 출제됐습니다. 주어 바꿔가지고 2차 과목은 주어 바꿔서 시험 내는 거 많죠. 검증체계 구축 전국적인 구축 운영은 국토부 장관. 양가로 2번 적정성 검증은 신고관청이 검증해야 됩니다. 신고관청이. 검증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부 장관. 그 검증체계에 의한 검증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는 것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주어를 바꿔서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시험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맨 위에 다시 그러면 그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토지 및 주택가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토지 및 주택가액. 지금 우리나라 이게 좀 체계가 시스템이 잘못된 게 토지 주택만 검증 체계가 있어요. 상가는 검증 체계가 없다고요. 상가는. 그래서 실제 6시 내 고향 끝나고 그 시청자 칼럼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상가가 10억짜리입니다. 지방세 시가 표준액은 10억짜리예요. 근데 금매로 5억에 샀어. 거기 뭐 그 주인이 무슨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한테 5억에 팔았다고요? 그럼 실거래가 5억으로 샀어요. 그럼 취득세 얼마에 대해서 내냐고요? 5억에 대해서 내냐고요? 실거래가 5억인데 10억에 대해서 지방세 시가 표준액인 10억에 대해서 세금 내냐고 상가입니다. 5억? 5억 손 들어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10억 손 들어보세요. 예, 답은 10억입니다. 그 지방세법에 보면 취득세는 신고가액을 가세 표준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액이 지방세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방세 시가 표준액을 가세 표준으로 한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거래 가격 검증 체계에 의해서 검증받은 경우 국외공판법 국수공판장 뭐라고 그래요? 세법 선생님은 국수공판장? 국수공판장 국수공판장 또 어떤 분은 국외공판법 이렇게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검증 신고 부신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경우 이렇게 해요. 부신검 들어봤냐고요? 부신검 들어보긴 했어요. 예, 부신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검증받은 경우는 검증받은 가격으로 세금 낸다고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상가는 검증책이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밑줄 뭐로 치라고 해서 토지 주택만 밑줄 치라고 했잖아요. 그 두 번째 줄에 이게 상가라고 했잖아요. 상가는 검증책이 없어 검증을 못 해요. 이게 6시 내 고향 그 끝나고 시청자 칼럼에 나왔더라고. 검증해달라. 나는 5억에 샀다. 통장 입금표 있고 뭐 그 판 사람한테도 물어봐라. 검증하면 될 텐데 왜 안 하냐 하니까 정부에서는 검증 체계가 없어서 검증할 수가 없다. 억울하지만 뭐 어쩔 수 없다. 달리 방법이 없다. 검증 체계가 없는데 검증 체계에 의해서 검증을 하는데 검증 체계가 없다. 그러면 검증 못함으로 10억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된다고 취득세.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10억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게 더 좋아요. 나중에 팔 때 10억에 팔아도 세금 하나도 안 내잖아요. 양도소득세. 근데 이분은 막 그 취득세 내는데 취득세는 4.6%잖아요. 지금 상가면 양도소득세는 최고 세율이 6%에서 45%까지잖아요. 근데 상가 특히 이런데 신도시에 상가는 분양 안 받는 게 좋죠. 거의 공실률이 거의 엄청나게 높고요. 상가를 분양을 많이 해요. 보통 신도시에. 그래서 한 입주하고 10년 안산 같은 데는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안산 같은 데 공실이었어요. 안산이 신도시가 언제 생기냐면 70년대 말 1980년대 초에 생기는데 안산 신도시가 엄청나게 상가가 많이 비어 있었다고 싸다고요. 지금 세종시 이런 데 가면 상가 그 분양가 대비 반값밖에 안 해요. 반토막 났다고. 지금 천안 불당동 흰불당 이런 데 집은 10억 하는데 상가는 분양가 대비 반토막 났어요. 자기가 장사하려면 상관없는데 상가가 엄청나게 비싸게 분양을 많이 한다고. 이 신도시에 뭐 판교 이런 데도 상가 처음에는 그 다 분양가보다 오히려 내려가요. 한 10년간은. 자, 결론. 이게 뭐 이거는 아까 세법에서는 이게 뭐냐면 국가 외국으로부터 수입 공매 판결 법인의 장부 실거래가격이 확인되니까 이는 실거래가격 세금 낸다는 이야기예요. 지방세 시가 표준인 게 아니고 검증받았으면 검증받은 가격으로. 근데 검증 체계가 없기 때문에 부신검이 불가능하니까 상가는 안 된다고. 그냥 상가는 지방세 시가 표준액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된다. 그 지금 이게 자녀한테 증여를 많이 해주는데 현금으로 증여하는 게 세금 적게 내요? 아니면 부동산을 주는 게 세금 적게 내요? 똑같은 건 만약 100억짜리
부동산 주는 거하고 100억을 현금으로 주는 거하고 세금이 뭐가 더 적냐고요? 똑같다. 아니면 뭐 부동산이 적다, 현금이 적다. 답은 똑같다. 똑같다 손 드세요. 손 들어 빨리. 똑같다. 참 착하신 것 같아요. 영혼이 순수하죠. 그 이론적으로 보면 사실 똑같아야 맞는 거죠. 그게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려면 똑같아야 되는데 다릅니다. 현실은. 그게 좀 안타까운데 왜 현실은 다르냐면 현금은 그대로 이게 증여세가 거의 50%입니다. 그러면 50억 정도 세금 내야 돼. 공제가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50억 정도. 근데 현금이 아니고 부동산을 100억짜리를 주면 100억은 실거래 가격 거래한 게 아니잖아요. 실거래에 세금 내는 게 아니라 국세니까. 국세는 뭐예요? 국세는 국세청량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로 세금을 낸다고요. 그 기준시가가 지금 뭐 공시지가 반영률이 뭐 50%에서 한 70% 공시지가가 있듯이 시가를 그대로 반영 못 하잖아요. 지금 뭐 공시지가 막 너무 올라갔다고 지금 오히려 뭐 지금 작년 걸로 보고 한다고 1주택은 그런 공시가격 이런 게 자꾸 올라가니까 현실화율이 높으니까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런 게 지금 현실화 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현실화 되는 게 맞죠. 이론적으로 보면. 근데 현실은 시세보다는 더 낮다고 국세청량이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그 기준시가로 세금 내니까 100억, 시세는 100억이라도 국세청량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훨씬 더 낮기 때문에 50억 정도 보통 돼요. 그러면 세금을 더 적게 낸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지금 자녀들한테 많이 물려주고 주식 같은 것도 보니까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자식한테 물려줘 버리더라고요. 폭락하면. 그러면 싸게 자식이 샀는데 또 올라가 버리면 그만큼 차익이 남는 거잖아요. 물려준 싼 가격에 대해서 세금 내니까. 지금 삼성 주가도 삼성전자가 지금 6만 원, 6만 9천 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데 투자. 아마 이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아마 그 세금 내려고 상속세가 10조 원 넘게 나왔잖아요. 이건희 상속세가. 그래서 그 오너들이 많이 판 것 같더라고요. 대량으로. 그러니까 내려갔을 수도 있고 모르죠. 뭐 저는 주식을 안 해봐가지고 어쨌든 주식보다도 제 친구도 비트코인 하는 거 보니까 어쩌니까 1억 5천 잃었다고 전화 왔더라고요. 그 어쩌라고 나보고 그래. 밤새 잠을 못 잤대. 밤새 보고 있다가 비트코인 24시간 그게 거래가 되나 보더라고요. 잠 한시 못 잤는데 그러다가 너 죽는다 돈 벌어가 뭐 하려고 그러냐.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 불안해서 그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24시간 내에 휴대폰만 보고 있고 막 밥 먹는 것도 못하고 매 그거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 또 벌은 것도 아니고 지금 1억 5천만 원 잃었다고 연락 왔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비트코인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주식은 그래도 밤에는 안 하잖아. 이게 낮에만 하니까 낮에는 그래도 그 계속 보고 앉았어야 되나 보더라고. 전간판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보고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또 불안하고 이런가 봐요. 자, 결론. 검증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부 장관이 하고 그 검증체계에 의해서 검증하는 사람은 신고관청, 시장군수, 구청장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81페이지입니다. 신고 내용 조사 등인데 양가로 1번 신고 내용의 보완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요. 양가로 2번 제출할 수 있는 자료 쭉 그 박스에 있는데 예를 들면 거래내 통장 입금표 보자고 했는데 안 보여주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태료고요. 보여주면 다운계약서 적은 게 적발되면 5% 이하 과태료죠. 행정벌 비교정리 그 프린트에 보면 밑에 있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벌칙이에요. 행정벌 프린트 아까 그거 말고요. 그거는 포상금이고 행정벌이라고 있어요. 행정벌 프린트 있죠? 그게 밑에 있는 부분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요. 행정벌 징역벌금 돼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381페이지 맨 밑에 신고관청의 조사 결과 보고인데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며 시도지사에게 며칠 이내 보고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며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밑줄 치세요. 매월 1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우리 프린터의 50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나요? 몇 번에 있어요? 50번. 제가 지금 프린터를 안 가져와서 50번에 동그라미 3번이에요? 4번. 네, 50번에 동그라미 4번. 50번에 동그라미 4번이 있네요. 신고 관청은 시도지사에게 며칠 이내 보고한다 이런 말 없다고요. 근데 시험에 이제 어렵게 내려면 신고 관청은 시도지사에게 매월 1회 보고하고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하면 X죠. 반대로 말한 거잖아요. 신고 관청은 시도지사에게 며칠 이내 보고하라는 말 없고 시도지사는 매월 1회입니다. 또 시도지사는 취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이렇게 내면 어려워요. 이런 걸 말 바꾸면 매월 1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383페이지. 정정, 변경 신고입니다. 정정이라는 것은 오타 고치는 게 정정입니다. 오타 고치는 게 정정. 정정, 우리 프린터 15번에 보면 14번에 보면 주지사 종목입니다.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가 있는데 이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단독으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단독으로 가능한 것은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 안 됩니다.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주지사 종목, 거래 지분, 그 다음에 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이 가능한데 토지의 종류는 정정이 안 됩니다.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대지권 비율 정정 가능합니다. 토지의 종류,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불가능. 정정 신청서는 법정 서식 없습니다. 주지사 종목 같이 시작. 오타 고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경신고입니다. 변경신고 384페이지. 변경신고는 등기 신청 전에만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우리 프린터 15번에 있습니다.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일부가 추가되는 경우는 안 됩니다. 4번,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일 경우 부동산 등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도면 가기,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 가기, 도면 가기, 면적, 가가, 거래 가격. 거래 가격 중에 공급가액, 옵션 비용은 단독으로 변경이 가능하므로 전자문서 안 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계약 조건, 기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는 안 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시작. 386페이지 메뉴에 신고 필정은 모두 즉시가 아니라 다 지체 없이입니다. 즉시라는 표현이 공인중개사법에 한 번,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한 번, 딱 2번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즉시는 뭐가 있었냐면 휴업 신고했다가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는 말 한 번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오늘 나오니까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다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자, 여기까지 하고 386페이지 4번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